필러 절대 맞지 말라고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필러 꼭 안 해야 되는 부위? 저는 그런 부위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에 필러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시술이에요. 모든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답을 찾고 싶어서 사실은 보시는 거긴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근사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사치를 제 경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런 부위들 필러 절대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원장님께서 필러를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필러 장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위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코라든지 그 다음에 볼 꺼진 부위라든지 팔자라든지 조금 필러를 썼을 때 티가 나고 이동할 수 있고 변형이 올 수 있는 부위들은 필러 절대 맞지 말라고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도 그렇고 팔자도 그렇고 옆볼 꺼진, 볼 꺼진 부위도 그렇고 필러로서 이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뭐 필러만 정답이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답을 찾고 싶어서 사실은 보시는 거긴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근사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사치를 제 경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에서 필러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측을 해보면 위험하다? 위험 부위 맞아요. 필러 시술할 때 제가 가장 위험한 부위를 3부위 정도 뽑는데 그 부위에 들어가요. 코는 그래서 제가 코필러 할 때도 항상 위험한 부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장점은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눈, 코, 입 3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코를 되게 쉬운 시술, 그리고 간편하게 다운타임 없는 시술로서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술과 같은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필러를 했을 때 실망할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러 효과가 수술과 같진 않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은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들은 예를 들어 코에 했을 때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모양이 변해가요. 그 변해가니까 필러인 거예요. 영원하면은 그거는 임플란트인 거죠. 그거는 수술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없어지는 물질이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좋은 점은 없어진다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없어질 때 내가 코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딱 1년 지났네? 순간 뿅 하고 사라진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타노스 핑거플릭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양이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변화되는 모양이 처음엔 오똑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퍼져 보인다? 그게 맞아요. 필러가 그렇게 단단하게 유지되던 모양이 점점 흐물흐물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해돼 가는 과정이고, 그게 코에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이 변화가 됐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게 필러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또 예를 들면은 코 필러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럴 수 있죠? 시술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시간이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코가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라서 어디 부위는 많이 높고 어디 부위는 많이 남아있으면 그 부위만 톡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히알루론산 필러들은 녹일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코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는 내 코가 예뻤었는데 요즘은 좀 내 코가 트렌드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다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내 코가 이 눈매랑 딱 맞아서 예뻐 보였었는데 쌍꺼풀을 하니까 코랑 지금 따로 노네? 그러면은 사실 코 수술은 재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술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장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다운타임도 생겨나고 또 수술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필러는 녹이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필러 시술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자 부위에서는 왜 필러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동된다? 자주 웃는 부위니까 네. 필러가 이동될 수 있고 좀 티가 많이 날 수 있다. 침팬지처럼 낼 수 있다. 티가 날 수 있다. 네. 오케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거예요. 모든 시술을 할 때 어떤 표정 기준을 잡아야 돼요. 팔자주름은 무표정일 때랑 웃을 때랑 확연하게 깊이랑 모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원장님, 저 웃을 때 팔자 모양이 신경 쓰여요. 웃을 때 팔자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표정일 때는 완전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 튀어나오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웃을 때 팔자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게 디자인을 했더니 무표정일 때가 너무 부자연스럽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결과예요. 그거를 설명을 못 듣고 이랬으면 그건 아쉬운 점인 거죠. 두 번째, 이동한다? 사실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이동됐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죠. 왜 느껴지는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코 얘기 말씀드렸어요. 코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오똑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퍼진다고 했죠. 팔자 부위도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 했을 때 오똑했어요. 근데 그 부위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 지나면은 그게 여기에 넣었던 게 이렇게 들어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 이동 아니에요. 필러의 자연스러운 경과예요. 그러면 원장님 필러 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히알루론산 필러의 재미있는 점은 이런 거예요. 필러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마다 특성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 부위가 이동 같은 효과는 이게 퍼져서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덜 퍼지는 제품을 여기에 탑을 쌓듯이 쭉 세워주면 돼요. 얘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퍼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 부위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엄청 퍼지는 필러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부자연스럽게 느끼실 거고 또 그게 이동됐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건 이동된 게 아니고 사실 시술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러 꼭 안 해야 되는 부위? 저는 그런 부위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위는 있고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위도 있고, 물론 모든 부위 다 집중하긴 해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필러 시술은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공산품처럼 딱딱 찍어낼 수도 없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시술을 잘 시술을 받으면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시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러 어차피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필러 안 녹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 맞냐면은 아까 제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필러는 되게 오래 가요.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4년, 5년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얘는 안 녹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거 장점이에요. 오래 가잖아요. 반대로 어떤 필러는 금방 없어지는 필러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는 3개월 만에 다 없어지는 필러도 있어요. 너무 짧죠? 근데 왜 그 필러를 쓰냐? 그 필러를 해야 나오는 모양들이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어떤 필러는 오래 가고요, 어떤 필러는 짧아요. 이게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정말 녹아서 없어지냐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제품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제품을 어떤 부위에 어떤 테크닉으로 넣어놨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같은 제품도 부위마다도 달라요. 어떤 부위는 좀 더 오래가는 부위도 있고 어떤 부위는 좀 더 짧은 부위도 있고. 필러 저는 잘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밑 필러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눈밑 필러 왜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요? 필러가 좀 비칠 수 있다. 그래서 뭐 다크서클이 좀 심하거나 피부가 얇으면 비출을 한다. 오케이. 보통 틴달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틴달 증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닷물이 파래 보이는 증상, 그리고 하늘이 파래 보이는 증상, 이게 이제 틴달 증상이거든요. 필러도 이제 그런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사실 그 고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품만 잘 고르면 돼요. 눈밑에서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피해서 요즘 뭐 눈밑 전용 필러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필러도 잘 쓰면 사실 틴달 증상, 저 요즘 틴달 증상 걱정 1도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옛날 얘기를 섞여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혹시라도 틴달 증상이 생겼어요. 녹이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또 눈밑 필러 왜 어렵다고, 왜 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코랑 미간이랑 눈 주변 혈관이 많아서 좀 위험하다. 이게 되게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미간은 위험한 부위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부위는 미간이에요. 그거는 필러가 위험한 게 아니고 미간에 볼루마이징을 하는 시술들은 다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간에 하는 지방 이식도 위험한 거고요. 미간에 하는 스컬트라도 위험한 거고요. 미간에 하는 HA 필러도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 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 미간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부작용이 두 가지잖아요. 보통 피부 괴사나 시력 손상.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시력 손상이거든요. 시력 손상 때문에 눈 주변이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눈빛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이건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세 부위는 이렇게요. 미간, 코, 팔자. 이 부위가 확률적으로 제일 위험해요. 눈밑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부위에 속하진 않아요. 눈 주변이라서 그렇게들 오해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라는 건 지금까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떤 부위 시술을 했었느냐, 이거를 갖고 우리가 논문을 쓴 거겠죠. 눈밑은 그렇게 위험한 부위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눈밑은 의사들한테는 어려운 부위예요. 어려워서 의사들이 피해 가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해도 제일 어려운 부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제일 재밌는 부위예요. 어려운 거를 해낼 때 쾌감이 있긴 있거든요. 어려운 부위라는 게 부작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시술 결과 만드는 게 어려운 부위예요. 다음으로 또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 피부 탄력이 없고 좀 얼굴이 크면은 필러를 맞으면 좀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더 커 보일 수 있다. 첫 번째,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는 디자인이 잘못된 거겠죠. 얼굴 큰 사람도 그 부위에서 필요한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얼굴이 커 보인다는 거는 첫 번째, 실제로 면적이 크거나, 두 번째는 얼굴이 짧아서 넓어 보이거나, 세 번째는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작거나, 이러면 다 넓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얼굴 자체가 커요? 그러면은 처음에 필러가 아니고 좀 볼륨을 줄이는 시술을 해야겠죠? 순서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볼륨을 줄이는 시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얼굴이 짧아서 넓어 보여서 커 보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굴의 길이를 좀 늘려주면 돼요. 얼굴 길이를 그때 늘려주는 거는 턱과 턱라인 필러 같은 걸로 아래쪽을 만들어주면 갸름해 보일 수 있겠죠? 오히려 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얼굴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목구비. 눈, 코, 입이 작아서 그렇다? 눈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코는 코 수술하거나 코 필러 하면 돼요. 입술은 입술 필러 하면 돼요. 되네요. 되잖아요. 그럼 처짐이 너무 심해서 탄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필러를 넣으면 더 처질 수 있다. 나이가 많거나 탄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필러 대신에 뭐 리프팅을 더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오케이. 이것도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처져서 탄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얼굴에서는 구조적으로 뼈나 근육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들이 느슨해지면 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실제로 처졌을 때, 탄력이 떨어졌을 때. 근데 그러면은 또 필러나 아니면은 실리프팅을 가지고 그 부위를 서포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얼굴에서 서포팅이 필요한 부위들, 처지는 부위들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렇게 좀 처져가고요, 요렇게 좀 처져가고요, 이렇게 좀 처져가요. 그리고 여기도 좀 처져가요. 제가 보는 네 부위 이 정도겠네요. 여기, 옆광대, 앞볼, 턱 라인, 이 부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필러를 넣어주면은 좀 서포팅이 되지 않겠어요? 넣어주면 서포팅이 되지 않겠어요? 넣어주면 서포팅이 되지 않겠어요? 넣어주면 서포팅이 되지 않겠어요? 가능하잖아요. 그쵸? 두 번째, 실제로 처지지 않았는데 처졌다고 느끼는 분들 대부분 이 경우예요. 이 경우를 잘 보면은 꺼지고 볼록하고 꺼지고 꺼지고 볼록하고 꺼졌어요. 여기 처져 보이고 여기 처져 보이고 여기 처져 보여요. 근데 처진 게 아니고 꺼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시술이 좀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시술하기 전 얘기예요. 우리 노화가 되면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처졌다고 느껴요. 근데 실제로 처진 게 메인이 아니고 꺼진 게 메인인 거예요. 굴곡이 얼굴에서 생겨버린 거죠. 그늘짐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처졌다고 느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위에 그 주변 부위가 꺼진 거예요. 그러면은 꺼진 부위를 채워주면은 오히려 더 얼굴이 매끈해지지 않을까요? 매끈해지면 우리 얼굴은 덜 처졌다고 느낄 거잖아요. 이것도 해결이 됐네요. 그럼 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러가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필러가 정말 한때는 대한민국을 정말 휩쓸었던, 유행이 많았던 시술이고 그만큼 많은 의사분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필러 절대 맞지 말라는 컨텐츠가 많아졌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분별하게 시술이 됐던 거죠. 무분별하게 시술이 되면은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나타나고요, 안 좋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시술을 받은 환자분도 그렇게 느끼고 시술을 하는 의사도 그렇게 느낀 거죠. 아, 나는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 저 필러 시술한 지 이제 13년 됐어요.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벌써 13년 차인데요. 필러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했던 그런 필러 전성기에도 같이 그 시대를 살아왔었고요.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필러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이 겪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필러 시술 전에는 프락셀 레이저의 시대가 있었어요. 센세이션했어요. 난리 났었어요. 다 프락셀 해야 된다.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요새 누가 프락셀 해요? 프락셀 하자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정도를 넘어가면은 무분별한 시술이 되고, 지금은 근데 좀 자정작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처럼 필러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저한테는 더 편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필러를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필러를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만 필러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거죠. 저는 생각에 필러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시술이에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하진 않아요. 콜라겐 형성 촉진제가 필러를 다 대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 형성 촉진제로 대체를 못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시술은 앞으로는 안 나타날 것이다.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났고, 그래서 퀄리티 있는 시술들을 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살아남아서 그 시술을 쭉 이어나갈 것 같다. 필러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히알루론산 필러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점 충분히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술은 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요. 앞면만 볼 수 없어요. 뒷면도 봐야 돼요. 그거를 컨트롤 하는 거는 저 같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원장님 얘기 들었을 때 진짜 필러만큼은 필러에 자신 있고 좀 숙련된 분들한테 찾아가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병원 찾는 게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런 병원 찾는 거 어려워요, 솔직히. 솔직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걸 알려면은 내가 맞아봐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어려운 건 이게 어려워요. 필러 시술 잘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미적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 맘에 들게 정말 베스트 효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환자 고객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분이 원했던 건 다른 효과예요. 다른 변화였고. 이건 서로 미적 포인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사실 시술 전에 충분한 대화도 해야 되고, 충분한 디스커션도 환자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느낀 점은 필러가 사실 간단한 시술이지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큰 효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시술하시는 분과 상담이 충분하게 되는 병원 그리고 의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는 필러 간단한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필러가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시행될 때는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됐죠. 근데 그거는 수술이랑 비교해서의 우리의 얘기였었어요. 필러가 대체되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지방이식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방이식을 막 하다가, 지방이식은 아무래도 장단점이 좀 있잖아요. 다운타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또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고, 왜냐면 생착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장점도 많거든요. 근데 수술보다는 훨씬 환자 느낌에 간편하고, 그런 다운타임도 적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교정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간편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지방이식이랑 비교가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 다른 시술과 비교를 해보면 필러는 복잡한 시술이에요. 더 어려운 시술이고요. 테크닉도 중요한데 디자인까지 중요해버리니까 어려워요. 네, 좋은 콘텐츠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